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작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이 이 송영길 캠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점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수사 초점은 2021년 전당대회 전반에 맞춰졌습니다. 수사의 열쇠가 된 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 녹취인데요. 이 녹취록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딴 말실수로 위기에 처한 김기현 후에서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당 안팎에선 새 윤리위 1호 안건으로 연이은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가 거론됩니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12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자택 등 20여 곳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정시를 포함해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형 산불로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살림을 비롯해 주택과 펜션 100여 채가 잿더미가 된 강릉의 처참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황사는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제공가 부족한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도감청 문건에 등장한 우회 지원 논란을 잠재우려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6개월 만에 대북전단 12만 장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 12개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연락 채널이 엿새째 불통 중인 가운데 심리전에 민감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진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실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지역구인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문 여세요. 아니요. 여기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은 물론 자택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국감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또 오후 늦게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지역구인 이성만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송 전 대표 당선 뒤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이 전 부총장은 그 밑에서 윤 의원을 보좌했습니다.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강 회장 역시 과거 민주당 대전동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송 전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신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검찰 수사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전조사나 증거도 없이 이뤄진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 회장에게서 윤 의원 등에게 건네진 자금의 규모가 최소 수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민주당 관계자 등 관련 참고인들을 우선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제 건너간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불법 자금 수사의 실마리는 이번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으로 강제 수사 대상이 된 현직 의원은 2명이지만 말로만 떠돌던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반년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의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현금이나 명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질타하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이 법원의 판결이 4년 6월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항소심에 가서 또 뭐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부총장에게 뒷돈을 준 박 씨는 앞서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게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줬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 측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박 씨와 함께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납품을 도와달라는 박 씨 청탁에 이 전 부총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인 강 회장을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엔 거꾸로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단 압수물을 분석해 강 회장이 건넸다는 정확한 금품 규모와 실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쓰였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20곳이 넘는 만큼 전당대회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은 이뿐만이 아닐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여러 정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을 거쳐 송 전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현직 의원을 비롯한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전당대회 이후 당 사무총장이 된 윤 의원 밑에서 일하며 송 전 대표와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하경 의원 등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채용 청탁 의혹 역시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수십 분 아니라 정시까지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기록 삭제 시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강제 전학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4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 먼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을 미루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며 반성은커녕 피해자 탓으로 일관했고 졸업 직전엔 생활기록부에서 강제 전학 기록마저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온정주의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은 지난달 삭제 규정을 없애 무조건 4년간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심의가 열리기 전까진 가해 학생 자퇴를 막아 학생부 기록 전 자퇴하는 꼼수도 차단했습니다. 2차 가해를 막는 접촉, 협박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 출석 정지 이상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삭제 규정도 강화합니다. 졸업 전 심의로 기록을 없애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하고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게 해 소송 남발을 막고 가해자가 정말 반성해야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해 학생은 또 정시를 포함해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설문 결과 가해자 정시 불이익 조치와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모두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엄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또다시 맞신고와 심의 신청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막는 부작용을 키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조치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다시 안 보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동안 사흘뿐이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분리 조치 의무 기간 연장과 함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건 가해자와의 분리지만 지금까진 피해자가 도망치듯 전학 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지금도 이제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학폭 발생 직후 즉시 분리 조치가 있지만 사흘에 불과했고 학폭이 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 소송으로 길어질 경우 2년 가까이가 걸리는데 이 사이에 학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에선 즉시 분리를 7일로 늘리고 학교장 긴급조치에 7호, 학급 교체를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10일 이내였던 출석 정지도 심의 결정 때까지로 늘리고 피해자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가해자가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갔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자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는데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칩니다. 퇴직 교원, 경찰, 상담 전문가가 피해 학생의 상담과 학습,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도 신설합니다. 심판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체계적이지 않고 좀 사각지대가 있다는 쪽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교권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폭 대응을 잘못했다며 교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서로 피해가 있거나 서로 가해를 했거나 아주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시 분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것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고 소송에까지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2012년 학폭 대책의 분리, 처벌주의를 더욱 강화한 건데 학생들이 사건 발생 즉시 분리돼 학교가 교육적 조정 기능을 할 여지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학할 때부터 학교 폭력을 행사하면 정학,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책임 계약서를 쓰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모레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본인은 물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아내와 아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아내와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지난 4일 자신과 아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수령했고 아들 정모 씨의 경우 이틀 뒤 강원도의 한 군부대 부대장에게 요구서가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제출한 사유가 관련 법에 적시된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양국관리법 제표 결과, 간호법 등 쟁점들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불편만 줄 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안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국관리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재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양국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국회 법과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 표결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결로 당론을 정한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초호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뒷북 중재안이라며 또 다른 거부권 행사에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결국 공은 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도 이번 달을 시한으로 두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저희들이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본격 추진될 경우 여야는 한층 더 거칠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이 오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설화와 분란이 이어지자 읍참마속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불거진 위기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진들로부터 조언을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였는데 출범 한 달을 간 넘긴 김기현 체제에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연이은 지도부 설화에 김 대표가 단호히 대응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도 거듭 나왔습니다.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선화교회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진한 당 지지율 등 위기감이 묻어난 자리였지만 여기서 나온 발언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우리 당 안에서 원외에 계시는 그런 중진 그런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뜬금없이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와 연일 마찰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듯한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홍 시장은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자숙해야 할 당사자가 화살을 어디다 겨누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도 불러 모아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된다는 연말이 있습니다만은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는 새 윤리위원장을 내정하며 윤리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체제 1호 징계가 곧 현실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김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기강을 확실히 다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배우로 지목된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52살 유상원과 50살 황은희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신상 공개를 통해 유사 범행을 막는 공적 이익이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납치 살해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이경우, 연지호, 황대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 송치한 경찰은 내일 유상원, 황은희 부부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피해자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검증 현장이 YTN 취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사건을 사실상 처음부터 수사해서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야산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안쪽엔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고 그 위로 흰색 천이 덮여 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을 비롯한 승합차 여러 대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경찰과 함께 피해자 A씨의 시신이 유기된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현장 검증을 벌인 겁니다. 이번 검증에는 검찰 전담수사팀을 이끄는 형사 3부장 검사도 참여해 구체적인 시신 유기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세 피의자의 공범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의 1차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 검증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9일 주범 3명의 신병도 넘겨받았고 이와 관련된 가상화폐 갈취 사건도 이송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범행 배후로 지목된 공범 부부까지 경찰에서 송치되면 구체적인 공모 과정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피코인의 시세 조종 정황까지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이 상당 부분 위조됐다고 밝힌 대통령실이 이번엔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유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온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동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조율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 국방부 유출 문건에 우리 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묻자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 당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미국 측도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이번 정상회담 네. 문건 유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w, I can't say much more while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on is ongoing, bu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outstanding allies and partner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유출된 기밀 문건에 담긴 자국 관련 내용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밝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도감청 문건에 등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견인 곡사포 M777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곡사포에 탑재되는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같은 크기의 포탄 33만에서 50만 발가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내용이 등장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소모품인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우회 지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도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대여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군 비축분 등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때도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정부기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을 놓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아니란 내용을 질타했고 여당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야당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이 중대한 사건이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직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코뼈가 부러졌어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한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대단히 무마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대책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 지리적 측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이런 주장이 아닙니까? 다만 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다른 여당 의원들과 달리 도청 의혹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문건이 왜곡이 됐냐 왜곡이 되지 않았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제관계 영원한 적국 우방국 없습니다. 박진 장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정부 대응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간의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미 간에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질의에 앞서 도청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인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현안의 중대한 주요 증인을 누군가가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정말 민망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감청 의혹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권 파장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외교청서에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한 데 대해서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또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도 머뭇거리면서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 철폐 요구 등 자국 이익에만 기민한 모습입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6년째 이어가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즉각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外交青書における韓国関連の記述に関し、竹島問題等について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을 극복하는 일본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国家間の対立を乗り越え、対話と協調によって共通の課題に取り組み、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に向けて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る日本外交の姿。 하지만 거듭되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식민 지배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은 이 같은 입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반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료품 수입 철폐 조치를 조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외교청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또 EU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주일 대사를 불러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고 자국민조차 상당수가 불안해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외교청서를 통해 드러난 일본의 역사인식 그리고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일 간 현안 문제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낸 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여 만인데 대북 전단 심리전에 민감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 9일 자정쯤 대북 전단 12만 장과 USB 3,000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과 세습 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고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의 동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북한 방송에 보낸 편지에서 풍선에 부착한 GPS를 추적한 결과 풍선 12개 중 11개는 황해 남북도 지역으로 이동했고 1개는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이런 쪽에 지금 떨어졌다고 하고 북한 주민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의 안전원 안전부원들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건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과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보낸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법에 위헌 요소가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전단 등 살포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재형 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제한 없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전단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거나 보복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세적 위협과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주민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엿새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우리 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 시도에 이어서 오후 5시 마감 통화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남북 정기 통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고압전선을 건드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민가와 펜션 등 120여 곳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는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건물 앞에 시커멓게 그을린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녹아내려 휠만 겨우 남았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8시간 동안 태운 면적만 축구장 530배. 강릉 산불이 남기고 간 흔적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이번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높이 솟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러진 소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속 29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소나무가 부러져 넘어진 건데 이 소나무가 바로 앞에 있던 고압전선을 건드렸고 여기서 발생한 스파크가 야산으로 번졌다는 게 1차 감식 결과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도 전선이 끊어진 곳과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 일대 정전이 일어났던 점도 감식 결과와 일치합니다. 1차 화재 원인 감식을 마친 당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곳을 찾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 모두 120곳이 불에 탄 만큼 당장 주거 공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도 많은 상황. 정부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어제 강릉에서 난 대형 산불, 다행히도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는 처참한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민가와 펜션 등이 100곳 넘게 불에 탔는데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삶의 터전이 하루 만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펜션은 완전히 무너져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강릉 산불. 때맞춰 내린 단비가 예상보다 일찍 불을 꺼졌지만 바람을 타고 번진 불씨는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습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는 이렇게 불에 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화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도 집어삼켰습니다. 80대 주민 전모 씨가 빠르게 번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펜션 옆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싼 값에 숙소를 제공하며 노후를 즐기던 사이 닥쳐온 비극이었습니다. 화재가 지금 너무 급박하고 하니까 빨리 차에 태워가지고 일단 대피를 같이 시킨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님은 저 집 안에서 발견된 거로 지금 보이는데 집 밖으로 못 빠져나오신 거죠.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상가 등 건물 100여 채가 불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짐 싸는 동안에 그 불이 날라가지고 우리 집 바로 뒤 나무에 와서 붙었어요.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타긴 탔는데 어떤 게 탔는지 안 탔는지 남의 말 듣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집이 몰라 지금. 아니 그때까지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아를 피신시켜놓고 그냥 나와버리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 복구를 마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강릉 산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 지역 곳곳에선 잔불이 계속 되살아나서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 속에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림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집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검게 그을린 잔해더미를 걷어내자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잔해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한 주택입니다.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듯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속에서도 잔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은 불씨가 있는지 진화대원들이 여기저기 땅을 파헤쳐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다 바람 불면은 확 살아나면서 연기가 나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 진화 발표 이후 접수된 잔불이나 재발화 신고는 100건이 넘습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길게는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짝 메마른 상황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재발화 위험은 더 커집니다. 불을 구성하는 요소, 그 산소가 바람에 의해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 바람이 더 강하게 시작되면 더 빠르게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강릉 산불 당일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천근 같은 단비가 내렸지만 산불 걱정은 여전합니다. 건조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또다시 순간 최대 초속 15m의 강풍이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강릉 경포를 덮친 산불로 동해안 송림은 검게 그을렸고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8시간 불태풍이 지나간 강릉 경포, 피해 현장을 헬기로 둘러봤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황사인지 연기인지 뿌연 하늘을 뚫고 동해안으로 향합니다. 멀리 경포가 보입니다. 화염이 긁고 지나간 곳은 온통 잿더미. 검게 그을린 해송숲은 푸른 바다와 선명히 대비됩니다. 집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태양광 설비만 덩그러니 건졌습니다. 인적 끊긴 마을엔 소방차와 중장비가 남았습니다. 관광객 찾던 펜션은 앞뒤 좌우 타버린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코앞이 바다인데 해변 앞 건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불에 탄 마을을 지켜보는 주민들. 풍비박산 집터엔 언론 취재가 한창입니다. 의자에 앉아 밤샘 피곤을 푸는 소방관. 전선 통신선이 끊어지니 복구팀만 분주합니다. 경포 바로 옆 강원도 지정문화재 방해정은 이번 산불에 곳곳이 소실됐습니다. 바람길에서 떨어져 있던 오죽헌은 다행히 화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주민 대피소,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 차량만 눈에 띕니다. 강원 동해안 대표 관광지 강릉 경포. 불길 스친 곳마다 생기를 잃었고 검은 생채기만 길게 남았습니다. YTN 주한입니다.
강릉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 여행객이 대피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 YTN에 보내왔는데요. 이 영상 1분 40초에는 어떤 상황이 담겨 있을까요? 김태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침 9시를 넘은 시각, 숙소에서 출발할 때부터 앞은 암흑천지입니다. 시커먼 연기 때문에 한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검은 연기와 흩날리는 재를 없애려 자동차 와이퍼를 켜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굽은 길을 겨우겨우 헤쳐나갑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갑자기 뼈대만 남은 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로가 끝나는 곳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핸들을 꺾어야 했습니다. 길가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그리고 차량에 급히 짐을 싣는 사람들. 나중에 대피하고 나서야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렵게 겨우 빠져나가는데 불꽃이 큰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탈출 영상은 강릉으로 여행을 왔다가 급히 탈출한 한 시민이 YTN에 제보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방만 들고 수건에 물 묻히고 현관문을 열어보니까는 그때부터 불길이 다 번져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 상태였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거기에 만약에 나무 같은 게 쓰러졌다면 우리는 다 타 죽었겠구나. YTN 김태원입니다. 올봄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황사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항공기가 촬영한 서울 구로구 상공의 모습입니다. 선명한 파란 하늘 아래 누런 먼지층이 마치 선을 그은 듯 뚜렷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올봄 최악의 황사입니다. 먼지로 뒤덮인 도심은 누런 장막을 친 듯 시야가 답답합니다. 건물은 윤곽이 흐릿하고 시민들도 악화한 공기 탓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딴 때보다 10배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나왔습니다. 틀리네요, 공기가. 운동할 때 나쁜 먼지가 들어갈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나오긴 했어요. 숨쉬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황사로 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2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제주도 애월읍과 대전 문창동은 한때 황사 경보 수준인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11일부터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전국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나타났던 달은 모두 12일. 이 가운데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사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재난 대비가 필요한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와 황사의 추가 유입으로 내일도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도 야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는 금요일인 모레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희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검찰이 민주당 3선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만 대상만 20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오늘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돈봉투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관석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전했다 이제 이런 혐의인데요. 사무부총장이었던 민주당의 이정근 부총장으로부터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각 의원들 10명에게 3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제공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또 강내구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총 3천만 원을 또다시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총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라는 혐의고 그 한가운데 윤관석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게다가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과거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던 그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이 논란들이 야권 전반으로 여기서 등장한 현역 의원이 10명이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야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다들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파장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데,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녹음 파일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 봉투를 10개 준비했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라. 이게 강내구 협회장하고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통화 그 내역에 들어 있다는 건데요. 녹음 시점이 전당대회 열리기 2달 전쯤 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 공식적인 논평은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게 한 3년간 정치 이 쪽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자동 녹음을 통해서 녹음한 게 한 3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지금 경선에서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루어진 거긴 한데 지금 이제 당에서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 두 분께서는 지금 좀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어떤 그런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한 거니까 진위 여부 부분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당에서도 좀 뭐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긴 하는데 그 이변에는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 이 부분이 이제 재판이 돼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보를 취득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아주 오래전에 검찰이 확보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전에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 수사를 광범위하게 들어갔을까? 예. 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시기상에 좀 아쉬움은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자체가 뭐 미 도청 부분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지금 예. 갑자기 수사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오해의 여지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보는 게 2008년도에 네. 당시에 기억할 겁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 동봉투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예. 비슷합니다. 당시에 이 국회의장이 지방 의원들이 왔을 때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고 이걸 고승도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요. 그래서 예. 지방에서 올라오신 대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나눠준 거를 2012년도에 고승도 의원이 말하자면 내부 고발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예. 선고를 하죠. 당시에 이 부분들에서 선고했던 이유들이 결국에는 정당 민주주의나 예.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이게 확정적인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만하나 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뭐 또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져야 된다. 2008년 이 상황까지 좀 끌고 오셨는데요. 네. 조금 전에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좀 묘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좀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들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그 포렌식은 오래전에 했을 텐데. 왜 묘하다고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네. 자, 이렇게 공식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 형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포렌식은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압수수색은 왜 지금 하냐.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주장이에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시점을 가지고 와서 시점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저 말에 뭐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터뜨렸으면 시점 얘기가 안 나왔을까? 2달 전에 터뜨렸으면 시점 얘기가 안 나왔을까? 여당에게는 늘 악재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전에 저희 지도부 바뀌고 나서 이런저런 실언 논란도 있었고, 악재라고 하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음 달에 터뜨렸으면, 내지는 다음 달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시점 얘기 안 할까요? 저는 그 시점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그 이정금발 리스크라고 하는 것, 사법 뭐 게이트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생각보다 야권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 시점 얘기는 좀 뭐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아마 대답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애써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 대답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불통이 어디까지 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앞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윤 의원이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 캠프에 있었고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은 전당대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찰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검찰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한 339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재판에 가 있는데, 그 자체가 뭐 따지고 보면 처음에 검찰이 1년 6개월을 해서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처럼 했는데, 지금 재판에 가서 있는 거는 배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좀 나름대로 검찰이 의도한 바의 성취는 다 이루어지 못했고, 또 잠잠해지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전에 송영길 대표 쪽으로 또 타켓을 가는 것이고, 저는 좀 추측건데 송영길 대표가 끝나면 이해찬 대표도 타켓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강하게 가열차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검찰의 수사 방식이, 이게 윤관석 의원이든 이정근 씨든 그다음에 강모 상임감사든 간에 이 세 사람의 했던 돈 봉투 전달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후보였죠. 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특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방식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조금 저는 좀 여기다 사족을 붙이면, 이정근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돈봉투 사건을 포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죠.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모터 주가 조작 사건 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수사를 했으면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검찰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할 것인데, 조금 선택적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그런 좀 의아심, 우연의 이치일지 모르지만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좀 합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형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찰이 타겟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녹취록에 내용이 어마하게 좀 많이 있고, 거기서 근거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해서 나온다는 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포렌식을 아까 권칠승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렌식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한 2-3달 전에 이미 드러난 사실이면 그때 알았으면 그때 수사에 착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왜 이제 내용이 녹음 파일만 3만 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3만 개인데 뭐 그 3만 개를 들여다보다가 이제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씨의 1심 재판이 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를 알았는지 이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알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심 재판 전에 이미 검찰이 공소를 준비하면서 다 알았겠죠. 근데 이 시점 자체는 공교롭고 그 공교로움의 그 배경에는 좀 선택적 수사가 있지 않냐 그거죠. 재판 과정에서 뭔가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공교로운 것은 시점이 아니라
마침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혐의가 있고 그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 윤관석 의원이 사무부총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이 된다는 것이 훨씬 더 공교로운 일인 겁니다. 하필이면 어떤 자금책을 맡았던 이 두 분이 당의 어떤 돈줄을 잡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직책인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임명받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공교로운 일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무슨 송영길 대표를 타겟해서 국면 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련의 수사 과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알고 보니 송영길 대표도 생명을 대표 캠프에서 이런 데 있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국면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면 여당 내에 리스크가 있고 정부 내에 리스크가 있고 그건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이건 이것대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같이 혼동해가지고 이걸 덮기 위해서 이걸 덮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떤 수사도 매일매일 정치권의 이슈들이 두세 개씩 터지는데 그럼 모든 수사들은 다 어떤 타이밍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나와도 공교롭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억울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공교로운 것은 이 자금책을 맡았던 분들이 당의 돈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을 맡았다는 것이 훨씬 더 공교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참 독특한 부분이요.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4년 6개월 더 많은 형량을 좀 선고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 씨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했겠죠. 방어권 차원에서 이거는 억울하고 이건 사실과 다르고 했는데 재판부가 봤더니 검찰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했을 때 재판부는 이거는 조금 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더 많은 유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근 씨가 그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많은 말하자면 선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검찰 구형보다 1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좀 선고를 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혐의가 중하고 그 죄질이 아주 나빴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재판 과정들을 보게 되면 검사는 세게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보통 양형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형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약간 그것을 깎거나 좀 조정을 해서 적당하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4년 6개월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더 미진할 정도로 미진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정근 씨가 정말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에 뭐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을 구형하면 되게 한 2년 내지는 뭐 1년 반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4년 반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다. 아마 나쁜 죄질을 갖고 있고 정말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었겠구나라는 추측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도 이 수치가 맞나 그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라는 사람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소환 당시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쟁 그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지금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검사실에서 충분히 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잘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시나요? 네. 안보발전 인사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 받은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 받은 것도 없다. 내가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속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법원에서 나온 이정근 사무부총장 범죄표를 보면은 혐의가 50건 중에서 47건이 좀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쨌든 성사가 됐든 안 됐든 좀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청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받았잖아요. 예. 이게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을 줬다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근데 돈을 10억씩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했다. 오늘 재판부 판단은 또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재판부가 검찰의 고용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한 이유는 지금 이정근 씨의 저런 태도겠죠. 그냥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게 설령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셨다면 국민 앞에 송구함과 죄송한 부분들을 밝히고 그리고 인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선고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제가 봐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던 부분들이 예.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거짓으로 일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높은 좀 선고 양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요.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걸 누릴 생각을 가졌다면 정치계를 떠나야죠.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지르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공소장 중에 일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의원의 측근이다. 내 뒤에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이 있다. 나를 도와주면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음 파일에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했으면 당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그 전에 나온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물론 이제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저분이 정치를 하면서 이제 서초 지역인가 아마 그 당협 지역위원장을 했을 겁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험지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한테 좀 나름대로 이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많이 친분들을 쌓아갔어요. 근데 녹음을 한 이유들이 저런 식으로 유력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했다가 그거를 가지고 과시라는 이게 자동 녹음을 하는데 그걸 과시라는 겁니다. 송영길 아주 오래된 중진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거론되는 뭐 장관급도 있고요. 비서실장급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이런 어떤 그 부탁을 하는 청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게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중간에서 다른 정치관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상당히 옳지 않은 처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뭐 이런 제목을 다는 언론도 있던데요. 이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나온 이야기가 녹음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을 나눠서 전달했다라는 거면 적어도 그 녹음 내용에만 달라도 최소한 10명이 지금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명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거의 이제 10%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노웅래 의원 뭐 관련된 혐의들 다 여기와 연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 만큼 야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착잡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정근 씨,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그냥 자기 개인대로 자기가 자기 장사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사무부총장이라는 직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역 어떤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당의 어떤 자금, 당의 어떤 돈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 이정근 씨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외압이나 아니면 청탁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만큼 많은 금액을 받고 많은 의원들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정근 씨의 어떤 핸드폰에서 정말 많은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파일에 나온 몇 면이 만약에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정근 씨의 처신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하고 통화를 통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험지에서 고생하는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이 아니더라도요. 사무부총장 전에도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몹소를 하고 그러면 매몰차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았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녹음을 해서 본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좀 제대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주변 사람들, 주변 정치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느냐라는 점에서는 정말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게 검찰의 고용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장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출범 한 달 만에 최고위원 그리고 중진 의원들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거 꽤 오랜만에 열린 거죠? 한 거의 1년 만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저희가 연석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당에 이제 무거운 결정들을 내릴 때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뭐 쓴소리도 많이 나왔다. 최근에 어떤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는지 앞으로 총선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고요. 저는 한 번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이런저런 설화 때문에 사실은 첫 지도부가 허니문 기간을 즐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 속에서 오히려 지지율을 좌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진원들이 나서서 조금 쓴소리를 하신 걸로 좀 보이고요. 이걸 계기로 더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진 의원을 시작해서 저는 초선 의원 간담회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선 의원 간담회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당에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진 의원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당 지도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발언 논란이라던가 전광훈 목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자, 초선 재선 간담회도 참 좀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중요한 거는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말을 믿어야 될까요? 행동을 믿어야 될까요?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김기현 대표 행보 자체가 태생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낙점한 대표다라는 그런 한계를 김기현 대표가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거든요. 결국에는 일단은 뭐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최근에 이제 본인의 령이 안 서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말씀한 대로 입단속하고 뭐 말하자면 김재원 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뭐 행동을 취하신 거는 같아요. 근데 숙제가 중진 의원, 뭐 3선, 재선, 초선 그거는 당대표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건 만나야 되지만 과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쓴소리를 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숙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잖아요. 정광훈 목사를 쳐낼 수 있느냐. 못 쳐낼 거예요. 못 쳐낼 거다. 김재섭 위원장은 쳐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선을 한다. 긋고 뭐 쳐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정당이랑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일부 인사들이 정광훈 목사의 힘에 입어 뭐 당선도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당에 뭐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행사하고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뭐 천하람 위원장이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저는 일개 유튜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들을 그냥 밝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집권 여당이 한 명의 저 목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위의 문제다. 자, 지금 뭐 총선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당내 이런 연석회의에서도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여야 모두 고민인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극단적인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고민인데요. 어느 쪽이 더 고민일까요? 여야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는 개딸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광훈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문제가 더 골치 아픈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골치 아파요. 이게 전광훈 하나만 놓고 보면 개딸보다 덜 골치 아픈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전광훈이라는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좀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뭐 전광훈도 이 사람도 그런 유튜버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솔직히. 아, 유튜버로 보십니까? 유튜버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정광훈 목사와 우리 개딸 이 적극 지지층을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야말로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20대를 주축으로 한 세력들은 민주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재기발랄하거든요. 봉사하고 개딸한테 사랑받으셔서 그래요. 봉사하고 개딸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걸. 촛불 천하람 의원이 개딸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지금 굉장히 재기발랄하다. 전광훈 목사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천하람 위원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광훈 목사는 근데 유튜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어느 쪽이 더 고민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또 천하람 위원장 말도 맞아요. 예. 왜 섭외를 김남국 의원을 했어요? 그럼 개딸이 싫어하는 분을 데려왔으면 제대로 얘기했을 텐데. 뭐 이 질문만 하려고 섭외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와 개딸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강성 지지층,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 부분의 팬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도 정당이라는 게 아주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기반을 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당에 도움이 안 되죠. 그냥 확장성이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고민은 두 당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딸보다는요 전광훈 목사 쪽이 더 우려가 커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체 당원 중에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강성 지지층이 아주 일부분입니다. 뭐 1000명에서 한 5천, 7천 본다면 전광훈 목사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단순 유튜브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풍문 아니 거의 정설화돼 있죠. 김재원 최고를 수석으로 만드는 그 뒷배를 전광훈 목사가 뒤에서 힘을 밀어줬다라는 건 정설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누구 하나를 만들고 떨어뜨리는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강성,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상적인 비교는 아니고 그다음에 개딸 부분들은요. 지금 당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딸들이 좀 지금 최근에는 좀 잦아들었어요. 좀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문자 폭탄이 대폭 줄었고요. 욕하는 것도 줄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를 통해서 뭐 그 어떤 좌표 찍기, 수박 논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지금 전광훈 목사 논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김남국 의원이 뭐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비이성적이고 극우적이다. 그러나 개딸들은 민주당을 뭐 지키려고 하고 재기발랄하다. 이거 전광훈 목사 측에서 똑같이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개딸들은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우리는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전광훈 목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개딸들의 위력이 훨씬 크다고 보고 훨씬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방송에 나와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럴 거고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에서는 완전히 이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절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 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개딸들에서 비판하려고 그러면 저는 거의 정치적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딸들을 비판했던 의원들이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앞에 시위에 시달렸던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인사들 같은 경우에 전광훈 목사 비판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각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광훈 목사 측의 극우 세력이나 개딸들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나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개딸들이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총선은 사실 중도층 마음을 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정치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말씀한 대로 여야는 중도, 중원으로 모여야 돼요. 그 표심이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총선의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거거든요.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보면 국민의힘이 의석수는 얻었지만 참패했다고 보는 것은 당신과 민심을 같이 보고 추진했던 전당대회 부분들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어긋났잖아요. 민심과 당심은 달랐습니다. 결국엔 울산 남구의 선거 결과가 그렇거든요. 여기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개땀을 보고 정치는 하면 안 되죠. 예. 그러게 그쪽에 매몰돼서 그걸 즐기면 안 되듯이 여야가 공히 가운데 있는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광훈 목사 부분에 대한 숙제, 개딸에 대한 어떤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폐해 부분들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들은 양당이 공히 숙제로 안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 비어있던 윤리위원장 자리가 있었는데 내정이 됐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이력을 좀 보니까요. 국민의힘 측의 어떤 그 법률 대리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뭐 정치법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재판연구관 출신이시기도 하고 지면장 출신의 어떤 뭐 유수 로펌에서 근무를 한 이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관련된 뭐 재판도 그 소송도 진행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이력보다는 결국 윤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훼손된 그 명예라든지 명성 같은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받고 당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윤리위의 어떤 윤리 기준이라는 것, 징계 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어떤 여론에 휩싸여서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정당 내 법원으로서의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자칫하면 인민재판이 되는 어떤 굉장히 임의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저 역시 그런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잃어버렸던 명성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징계하지 않고 누구는 징계하고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했었던 것들, 그 가운데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일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결국 저는 징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처분의 일관성들을 얼만큼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기준을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1호 사건이 뭐가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 최고위원회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도 안 하겠다. 셀프 징계 비슷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 아마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벌이라든지 징계를 납득하려고 하면은 납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저런 기준이 적용되면 더 이상 아무도 그 어떤 재판부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떤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재판부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에게 내려졌던 어떤 징계의 수위, 그 당시에 나왔었던 말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김재원 의원의 말이 미쳤던 정치적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윤리위원장도 바뀌었고 과거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았던 그 기준을 그대로 김재원 최고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당연히 새로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계속 김재원 최고가 소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리위 그냥 기존 전 당대표 전에 윤리위에 왜 김재원 최고를 그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냐 그랬더니 세술은 세부대 하겠다라고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를 보면 참 오랜 정치인이신데 조금은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말썽 피우고 나서 혼날 것 같으니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책임지는 거.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에 지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5.18과 4.3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김재원 수석 최고가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강령, 정신을 어긋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건 윤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죠. 지금 한 달 근신한다? 저는 근신이 아니라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숨어 있다고 해서 봐주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다 실수한 사람들은 숨어 있다가 나오면 다 봐줍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왔으면 1호로는 김재원 최고에 대한 발언,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발언,
이 이런 것들을 부분들도 좀 논의할 그렇죠. 필요가 윤리위에 있다. 올려다 놓고 그 판단을 받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도감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청 그리고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해서 상당수가 위조됐다 입장을 내놨는데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입국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키웠는데요. 자,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발언, 악의적인 도청 감청을 한 정황은 없다. 자, 이 발언 때문에 야당에서는 악의적인 도청도 있고 선의의 도청도 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선의의 도청은 없죠. 그래서 이미 도청이라는 말 안에는 악의가 담겨 있는 것이죠. 뭐 도둑처럼 들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도청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그 김태호 차장의 말이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잘 지적을 했듯이 이게 위변조가 됐을 가능성들은 양국이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도청 여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대통령실이 도청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청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항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중요할 테고, 뭐 극단적인 형태로 뭐 보이콧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랄한 비판을 한다든지 이것은 동맹국 내지는 이제 우호국 사이에서 늘상 있는 외교적 관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협상을 하는데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적절한 항의와 그다음에 적절한 진실규명이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외교적으로 더 이제 문제를 삼지 않을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스라엘, 프랑스에 의해서 영국도 지금 이 문건, 기밀 문건에 담긴 그 자국 관련 내용이 매우 부정확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기조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기조는 비슷한데요. 네. 중요한 거는 도청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에 그러니까 원본과 미국에서 밝힌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조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거는 뭐냐면 원본에서의 내용은 살짝 다르나 미국 자체에서도요. 도청을 안 했다고는 얘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김태호 1차장이 본인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인지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지 모르지만 왜 미국 측 편을 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한다 하더라도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 대한민국만 그냥 따지고 보면 그냥 손 들고요. 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는 아니지만 도청 괜찮습니다. 우린 동맹이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오늘 외통위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원본과 어느 정도의 변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청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진위를 밝히는 게 맞는데 그 도청 여부를 밝히기 전에 문건 위조 부분을 변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도청 여부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과연 이 김태호 1차장이 안보를 맡고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왜 미국을 먼저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보를 책임지는 부분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또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도감청 문제 우리 국익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도청 여부가 진위가 밝혀진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 항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경하다 이 두 가지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설령 도청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저희가 우호국 내지는 동맹국에게 막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하거나 정말 보이콧을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외교적인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수준의 항의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근데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청 여부와 떠나서 일단 유출된 자료 자체가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위조, 날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의 대응도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격하다라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고,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방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항의부터 하고 보자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철저하게 민주당이 이 사안을 두고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도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를 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뭐 독일과 견줄만한 강국이고요, 브라질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 프랑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청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메르켈 총리도 엄중하게 미국에 항의를 했었고요.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도요, 방미 일정을 두고 있다가 도청 사건이 터지니까 방미 일정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정도의 어떤 뭐 방미 일정 취소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굴욕적으로 이렇게 처신을 좀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3명이 다쳤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사고가 난 사무실에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40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통화 중 갑자기 흥분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온 겁니다. 이곳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 민원인은 흉기를 꺼내 직원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이 몰려가 민원인을 제압했지만 3명이 다쳤습니다. 40대와 30대 직원이 흉기에 손을 베었고, 민원인을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은 손가락에 눈을 찔리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복지센터 측은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직원을 밀치고 그런 행동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칼을 꺼냈어요. 저희 전 직원이 지금 다 봤기 때문에 다들 지금 거의 멘붕 상태라. 출동한 경찰은 민원인을 현행범 체포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충북보은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흡연하는 민원인을 말리던 부면장이 폭행을 당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이달 초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사무실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부산시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각지에서 안전요원 배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미루는 한 민원처리 공무원들을 향한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흉기를 꺼내 보이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에 따라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사형 집행 면제 여부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가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종교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는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에서 제외됐던 원 씨는 현재 66살 최장기 사형수가 됐고 오는 11월이면 사형을 확정받은 지 꼭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30년은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그렇다 보니 원 씨는 11월 이후에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나아가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30년이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형 집행 시효가 폐지되면 형 미집행 기간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적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 확정자의 수용은 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형 시효는 완성될 수 없어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원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 반박 논리도 팽팽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문제가 사형제도는 있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은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형제도를 유지할 건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사형을 확정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는 수용자는 모두 59명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허구라고 발표를 하자 지만원 씨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공식 기관의 판단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역사 왜곡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 부르며 비방해 지난 1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극우 농객 지만원 씨. 앞서 7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한 번도 입장을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되레 북한군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낸 자신에게 광주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고소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인물이 실은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증명했는데 만원 씨가 저를 강수 1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명예가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 이 발표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11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법원과 같은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라는 공식기관의 판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 지 씨는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투입된 게 확실하다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 김광동 위원장까지 북한 개입설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 씨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속으로는 그냥 수십 번 거꾸로 뒤집히고 그런 거죠.
5.18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5.18은 아직도 짓밟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5.18 단체들은 이러한 5.18 폄훼 시도를 막으려면 헌법 전문의 5월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당 최고위원회 공개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까지 현안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기준의 2배,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자, 이렇게 되면 총선 전에 선심성 사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수건 사업의 경우 사업 실현을 늦추는 걸림돌로 지목받아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예타 대상을 더욱 축소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정해진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2배인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이결된 겁니다. 법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인데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기재위원들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연간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3%까지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데엔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성 없는 총선용 선심성 사업을 쉽게 진행하는 길을 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지역개발 공약이 용이하게 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다 정도 밖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타 대상 축소 법안은 다음 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나 매매가를 짬짬이 하는 이른바 집값 작전 세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시세교란 행위 조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계약 6개월 뒤 신고가를 해지한 비율이 지난해 1분기에는 11.4%였는데 올 1분기에는 4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대상이 된 1,000여 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도 1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1분기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값 반등을 주도하려고 신고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 시흥, 화성, 서울 소초 순으로 많습니다. 직전 분기 32.8%로 집계됐던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획조사 착수 이후인 올해 1분기엔 7.8%로 줄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참석해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등기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면 기존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가격을 짜고 올려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 행위고요. 정부는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이른바 돼지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를 추가로 확인해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회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오뚜기가 제조 유통한 오지치킨 닭칼국수, 초원식품이 제조하고 더 빈트가 유통한 빈트 비건 된장찌개, 덮밥이 제조하고 윙이시 유통한 페이보잇 한 끼 덮밥솥, 직화 간짜장 등입니다. 소비자가 이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됩니다. 최근 원자재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늘어나는 원자재비, 인건비,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운영을 많이 할 만큼, 택할 만큼 소상공인은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소상공연합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나면 손해 주는 것도 하나 없으니 사업을 접으라는 말입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업종별로 나눠서 돈 많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곳을 올리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겨우겨우 운영하는 사업장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업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의 미용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아니면 대부분 1인 숍입니다. 중소형 미용실이 최저임금 대상에 직격탄을 맞으며 모두 고사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5.1%를 밑도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기록한 6%보다도 낮은 겁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5%는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있던 직지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의 실물 공개는 우리 금속 인쇄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하나 선명한 활자에 비해 누렇게 색이발에 얼룩덜룩해진 한지. 640여 년에 이르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인쇄본으로 50년 만에 실물 공개입니다. 7월 16일까지 석 달 넘게 전시되는데 글과 사상의 전파에 큰 영향을 준 인쇄술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회장에 초입을 장식했습니다. Nous commençons l'exposition avec ce qui précède immédiatement l'imprimerie en caractère mobile en Europe, mais aussi ce qui précède l'imprimerie bien plus tôt en Asie et avec l'imprimerie mobile en Corée et la présentation. 도서관 측은 고소를 펼칠 때 가해질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의 뒷부분을 열어놓는 등 보관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기 백운 경한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의 대화, 편지 등을 중심으로 편찬한 책으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보여주는 직지를 공개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지심체 요절의 반환이나 국내 전시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약탈, 도난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고 프랑스 정부가 압류 가능성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앙젤 도서관장은 한국 전시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신뢰를 쌓아갈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는 중국이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비밀병기 개발 정황을 여러 경로로 흘려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직전 중국군 동부전구가 올린 무력 시위 영상입니다.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가운데 유독 한 발의 첨두부를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넓적한 활공체 형상의 둥펑 17과 다른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새로 개발한 비밀병기를 슬쩍 흘린 건데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에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지난 2월 25일 중국이 둥펑 27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둥펑 27은 기존 무기 체계에 없던 새로운 이름입니다. 12분 동안 2,100km를 날았고 미국의 미사일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초속 2.92km, 마하 8.6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실제 지난 2월 24일 중국 허난성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굉음과 진동이 감지된 적이 있습니다. 둥펑 미사일 기지 3곳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2019년 미군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지상시험에서 들리는 소닉붐 충격파 소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주민 불안과 각종 풍문에 중국 당국은 초음속 폭발음이었다는 초기 해명을 내놨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군관이 인공위성 추락 등 우주 위험에 대비해서 합동 대응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우주 위험 대응 연습은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실시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군이 주관했습니다. 연습에서는 한반도 내 폐위성 추락, 우주 잔해물의 통신위성 충돌, 태양 활동으로 인한 우주기상 악화 상황 등을 가정해 대응 절차와 각 기관 공조사항을 숙달했습니다. 봄의 불청객 꽃샘추위와 황사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공기까지 탁했는데 내일 꽃샘추위는 누그러지지만 여전히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점차 구름량만 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입산 자제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따뜻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공기가 무척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